정리해야 돼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는 이제 저기 주택 시장의 참여자별로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매물이. 자, 일단 정책 관련해서 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처음에 등록을 하면 내가 이거를 4년으로 할 거냐 8년으로 할 거냐 날짜를 정해요. 네. 뭐 당연히 그 4년 8년 할 건 본인의 자유고요. 자유죠. 그에 따라서 이제 내가 좀 조금 가지고 있다 팔겠다 하시면은 이제 뭐 4년. 뭐 그리고 좀 오래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은 8년을 하셨겠죠. 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네.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거죠. 등록이 말소가 되면 말 그대로 등록 자체가 해지가 되기 때문에 네.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나는 이거 언제까지 내가 등록만 하면 세제 혜택이 가능한 건 줄 알고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등록 해지 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이 이게 반반 구분되어 있어요. 네. 한쪽은 지자체, 뭐 네.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할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게 있어요.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라든가 네. 보유세를 줄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일반 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네. 그 혜택을 이쪽 세무서에서 관할을 해요. 그리고 이쪽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관할하고 네. 두 개가 현재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쪽 지자체에서는 의무임대 기간이 4년이에요. 4년이고. 네. 네. 근데 이쪽 세무서죠, 세무서. 이쪽 세무서에서는 2018년 4월 전에 등록하면 5년, 네. 그 이후에 하면 8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네. 나는 등록을 한 이유가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취득세, 재산세 혜택도 받고 네. 종부세하고 양도세 혜택을 받고 싶었는데 4년하고 5년 중에 짧은 게 4년이죠. 그렇죠. 4년 딱 끝나니까 등록 말소하면 여기 5년짜리 혜택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죠. 못 받겠죠. 네네. 이게 어마무시한 혜택들이 엄청 많아요. 비과세도 있거든요. 네. 거주주세, 양도세, 비과세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4년만 하고 이걸 혜택을 못 받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다행히 네. 최근 기사를 보니까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네. 7월 중으로 보완책을 내놓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자, 어쨌든 등록하신 분들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자동 해지가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구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내가 이제 출구 팔 전략. 거냐? 팔면 그래도 양도세 중과는 피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면, 자, 그런데 갖고 있으면 뭐가 나오죠? 종부세 나오죠. 종부세 아까 6%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버틸 거냐 팔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택임대 사업자 또 뭐가 있냐면은 시장에 좀 매물이 좀 나와야 되니까 네. 이 자동 등록 말고 의무임대 기간 전에 등록 말소를 원하면 내가 해줄게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의무임대 기간 못 지키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과태료도 안 받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좀 그럴싸하죠. 네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자체 4년, 세무서 5년. 4년 전에 내가 말소하면 이번에 과태료 없으니까 과태료 안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이쪽에는 세제 혜택 받을 수 없어요. 못 5년 안 했으니까 못 받죠. 자,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 말소를 만약에 고민하신 분이 계신다. 그럼 반드시 좀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 받으시고 하시길 권합니다. 네. 과태료 이거 피하려다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요. 제가 혜택 봤을 받을 때는. 것도 다 못 받고 이렇게 네, 되는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혜택도 내가 다 토해내야 되고 네. 양도세 중과도 곧바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등록 해지하는 우를 범하시면은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앞으로 민간 단기 4년짜리하고 네. 아파트 8년짜리 이게 빌라 다가구는 또 된대요. 이거 된다고 또 나왔죠. 근데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8년짜리는 안 하고 앞으로 받아주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거나 설령하더라도 8년이 아니라 이제 10년 이상으로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0년 이상이라고 한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2년, 15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히 말했나? 왜 그러냐면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통 2+2 4년 생각하시는데 네. 더 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물이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이 있고 등록 안 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또 법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개인 명의로도 가지고 있는데 등록을 안 했고 네. 법인 명의로도 엄청 많이 사신 분이 있어요. 네. 자, 이분들 내년 종부세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네, 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는 네, 거죠. 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은? 그 부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닐까요?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부 때는 일부러 제가 이때 말하려고 말씀 안 했는데 네. 기존에는 명의를 좀 분산시키면은 보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가족한테 증여하거나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약간 꼼수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합법적인 선에서 하긴 한 건데 네. 신탁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신탁도 있었죠. 네, 네네. 신탁사에 맡겨서 명의가 갈라지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이기 때문에 그 명의자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가 나와서 좀 빠져나가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이제 막혀요. 네, 신탁도 막혔습니다. 네, 그래서 원소유자 맡긴 사람한테 가서 이제 보유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내가 만약에 보유세를 버틸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보유세 체크하셔야 돼요. 보유세. 그렇죠. 보유세가 가장 네. 큰 직접적이고 항상 다주택자들한테는. 네. 자, 그래서 보유세를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본인 스케줄대로 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내가 이거 버틸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딱 세 가지예요. 자, 팔거나 등록하거나 등록하거나 그리고 증여해야 되는데 증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까 등록하는 건 이제 막혔다고 했죠? 막혔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이제 안 돼요. 말소되고. 자, 이제 그럼 파는 거하고 증여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네,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자, 팔려고 봤더니 이게 양도세 중과 들어가죠. 그렇죠. 양도세 중과가 이제 내년 6월 1일 넘어가면은 최고 20이 아니라 30% 포인트가 가산이 돼서 최고 72% 세율 나와요. 네. 그러면 지방세 붙으면 78.2 아찔하네요. 맞나? 79.2구나.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은 1년 미만 80%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자, 어쨌든 중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그냥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하니까 너무 세부담이 커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증여. 증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엄청 빨라요. 상대적입니다. 증여 자체가 좀 낮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양도세 중과를 맞느니 상대적으로 증여가 좀 괜찮겠다라고 해서 증여를 하려고 봤더니 네.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현재 4%거든요. 4%입니다. 근데 이때 4%도 똑같이 8%, 12%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720 대책 나오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정부의 언급이라는 게 없었는데 없었어요. 하루 사이에 네, 금방 나왔어요. 네. 네. 정부에서 증여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왔어요. 네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가 그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게 저는 좀 더 치밀하고 실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중에 하나 이제 매부리 TV가 들어갔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제 왜냐하면 그 뭐 당연히 뭐 매부리 TV 플러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제 불법적인 거는 말 안 하는데 그럼요. 네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소득세법 특징이 이래요. 소득세법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그 구멍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좀 메꾸고 하는 그런 약간 법 체계인데 네. 이제 그런 게 전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했다면 지금은 곧바로 지금 들어가는 형국이라서 네. 증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될 거고 만약에 증여를 하실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증여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 세무사 등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증여하는 경우에 일반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세를 끼고 이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나 부채. 네. 그래서 다양하게 좀 본인 상황에 맞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면 아마 세무사님들이 찾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정부가 지금 증여 때 취득세도 현재 3.5%에서 최고 12%까지 올린다고 네, 동일하게 예, 우리 하겠다라는 취득세. 거고요. 그러면 사실 증여라는 방법도 막히는 셈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추 기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 좀 투자 좀 해서 재테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멋 모르고 벌컥 샀는데 이게 보유세가 엄청 나오게 생겼고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 중과 나오고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뭐 이런 취득세도 많이 나오고 증여세 자체는 아마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증여 취득세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약간 숨이 막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때는 이제는 뭐 이거는 뭐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을 말씀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음을 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매부리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하자면은 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일단 양도 차익이 작은 거. 양도 차익이 작은 것. 네네네. 네. 양도 차익이 작은 거부터 먼저 파셔야 되고 네. 소위 말해서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조금 아쉬운 못난이부터 팔아야 되겠죠. 못난이부터 팔아야 된다. 자,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심어야 되는 게 더욱더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똘똘한 한 채로.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라는 게 있어요. 개인별 확산 가세라는 게 있죠. 네네. 그래서 2020년에 판 거는 전부 다 더하고 2021년에 판 거 전부 다 더해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 개를 판다면 어떻게 파는 게 좋냐면 2020년에 하나, 네. 2021년에 하나 팔아서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물건이 많이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파셔야 되겠죠. 미리미리 정리를 하라. 네. 그래야지 올해 예를 들어서 4개를 내가 판다. 네네. 많이 안 계시겠지만 네. 그럼 올해 2개, 내년 2개. 그게 가장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야지 네네. 되고 자, 이제 합산과세가 재밌는 게 뭐냐면 동일 연도를 다 묶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지금까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속썩인 물건이 있었다. 네.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한 10년 전쯤에 어디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해서 한 몇 년 동안 2억, 3억짜리 막 5억을 넣었는데 2, 3억 정도 손실을 봐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부동산이 있다. 네. 이때 합산과세 한꺼번에 털어야 돼. 그러면 그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한꺼번에 합쳐지거든요. 팔 수 있을 때 하여튼 싹 정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네요. 네, 그런데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내가 땅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땅이 안 팔리잖아요, 잘. 그렇죠. 집 먼저 팔았어. 네. 근데 마이너스가 안 팔려. 네. 그리고 연도가 넘어가 버려요. 그럼 합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네요.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안 팔리는 것부터 마이너스부터 빨리 파신 다음에 안 팔리는 돈을 것부터 팔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합산과세 이렇게 좀 해서 하시는 게 있고 네. 그래도 증여를 좀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네. 서둘러서 조금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법인 네.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해봤지만 종부세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법인은 더 빨리 팔아야 돼요. 더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법인이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일단 최소 내년 6월 1일 전에 네. 정리를 할 건 해야 되겠죠. 네. 끌고 갈 건 끌고 가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추가 법인세가 10이 아니라 20%로 올라가요. 그쵸? 이번에 지금 네. 710엔 빠졌지만 그 전에 617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책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이 되기 전에 올해 연말에 또 파는 법인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네. 자, 정리해 보면은 올해 하반기 첫 번째 타이밍, 그리고 내년 6월 1일 전에 두 번째 타이밍 분명히 절세 매물이 좀 나온다. 올해 기억하세요? 양도세 중과 유예 10년이 된 보유된 거 중과 유예를 하니까 조금 매물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올해 6월 말까지 시한이 그렇죠. 있어서 그때가 이제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게. 근데 시장 현실적으로 4월, 5월 정도였어요. 음. 닥쳐서 파는 경우가 좀 많이 없잖아요. 또 네.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올해 연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고 내년 6월 1일 되기 전에 5월 달까지 매물이 나올 건데 네. 이제 실거주자 알아보신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나는 이때 나오는 절세 매물을 내가 받겠다. 내가 대출 여력도 되고 현금 되니까 네. 내가 당연히 본인이 관심하는 단지라든가 그런 거 모니터링 시세조사 하셔야 되겠죠. 네. 그게 되면 받는 거고 네. 아니야, 난 더 기다릴 거야. 분명히 더 떨어질 거야. 그러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단 본인 선택은 본인이 책임진다. 그렇죠. 그래, 그럼 되죠. 매물이 혹시 대체 투자처는 요새 좀 이야기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게 뭐 이게 주식으로 가는 경우도 주식이요? 있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빌딩이요? 뭐 꼬마 빌딩, 상가.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법인도 이제 대출이 많이 막혔는데 법인 같은 경우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그 법인 자체에 어떤 사업이 있어야 돼요. 수익원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덤비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오피스텔은 좀 어떤가요? 오피스텔은 이제 반사적으로 가는데 네, 요새 또 오피스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워낙 이제 집값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하는데 정말 그 본인이 역세권이고 정말 내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실거주로 하거나 뭐 그런 거나. 용도라면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어떤 큰 시세 차익을 보거나 좀 그런 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물론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꼭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매물이 하반기에 대해서 좀 시장을 한번 일반론적으로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뭐 이제 시장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일부 매물이 좀 나오긴 할 건데 네. 그게 정말 시장의 기대치만큼 많이 나올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네.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또 다주택자분들 중에는 정말 현금 흐름이 좀 힘들어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게 버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안 나오면은 아시죠?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아주 소수만 이게 거래가 되고 내가 희망하는 가격으로는 절대 내려오지 않는 네. 그런 단계가 돼버리면 그냥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실수요자분들이라면은 지금부터 특히 이제 과거부터 해가지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A고
여기 A에서 B 단지를 내가 관심이 있다. 네. 그럼 그 단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전, 뭐 1년 전 가격, 6개월 전 가격, 3개월 전 가격 그게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고점, 가장 높았던 지점, 가장 낮았던 지점 보면서 아, 이 정도면은 내가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목표하는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야지. 우리가 이제 바닥은 모르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닥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요. 최근에 보면은 대책이 계속 지금 6월에 7월에 센 게 계속 나오고 네네네. 있는데 집값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이게 참 규제 역설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아마 그 어떤 기대 심리 아니면은 정말 그 마지막 그 패닉 바잉 막 그러잖아요. 네. 아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못 사면 내가 안 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뭐 그런 식의 약간 매수세가 붙어서 단기간으로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급등했죠. 실제로도 네, 네, 했는 네. 상황인데 네. 하반기 집값이 네. 오를까요 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경기도 정도는 경기도 이제 경기도 나름 뭐 다르지만 어. 경기 남부 지역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네네. 다주택자들이 아까 물건을 우리가 던질 때 네. 정리를 할 때 우리가 한번 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네. 어떤 것부터 던진다고요? 좀 양도차익이 작거나 그렇죠. 소위 말하는 못나임부터 던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그거를 또 패닉 바잉해서 내가 받아주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라도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역대 가장 센 놈이 왔다. 뭐 710 대책을 평가하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인데요. 역시 박민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어마어마한 대책이 왔었네요. 이게 각자 포지션이 다 다르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빠져나갈 데가 거의 없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뭐 이게 약간의 디테일한 면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추가 규제책이 더 나올 것 같다. 매물이 자, 부동산 대물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영상 댓글이나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맷바!